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여행지리 김종혁입니다. 네, 선생님은 수요일날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줄 알고 마지막 강의까지 다 찍고 심지어 이제 NG 장면까지 포함을 해서 편집을 해서 공지를 했는데요. 네, 5월 11일이었죠. 11일 5시 30분에 교육부에서 고3 학생들 일주일 개학 연기 발표가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거하는 것이 네,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찍어놓은 강의는 일단 EBS 온라인 클래스에 그대로 업로드를 했고 2차 준비가 안 된 컨텐츠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 하천지형 부분, 그 지형학습 미리 하천지형 부분을 EBS 연계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마지막 강의인 줄 알고 촬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될 줄은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기화되고 새로운 변수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엄청 많이 당황하시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치만 선생님들보다 학생들, 특히 고3 학생들이 더 지금 혼란스러우시겠죠. 입시는 어떻게 되는 거고 모의고사는 개학하자마자 본다 그러더니 또 개학 연기되고 또 진도는 어디까지 나갈 것이며 평가 계획은 예년 같았으면 진작에 공지가 돼서 안내해 드릴 텐데 사실 선생님들 평가 계획이나 1차 지필고사 출제 범위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걸 계속 바꾸고 교체하고 했던 거 다시 뒤집어 엎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래저래 전 국민들, 학생들, 선생님들, 일반인들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너무 투덜투덜대고 이게 뭐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계약을 한다고 하지 말든지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좋게 생각합시다. 네, 선생님도 네, 선생님도 그래서 다시 지금 인터넷 강의 촬영하러 도서관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지리 여행지리 포함해서 공통 강의를 또 준비했는데요. 이 지리와 관련돼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 개학을 하면 이제 지도 학습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간지 수능 특강 188페이지고요. 우리 7에서 10반 학생들 이거 굳이 한국지리 수능 특강 구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6,000원이니까 그냥 살래요? 아니요, 사지 마세요. 교과서만 버리지 말고 잘 갖고 계시고요. 교과서도 개학하고 나면은 진도를 분명히 나가긴 나갈 겁니다. 여행지리란 분야가 학술적 깊이가 얕기 때문에 뭐 엄청 집중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목 들은 거니까 빨리빨리 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행지리 하는 학생들 지형학습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할 수업은요. 사실 문이과 공통으로 여러분들 지리를 배우니까 최소한 세계 지리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나라 각 지역이라든지 각 지역의 위치, 특성 또는 이제 지역지리라고 하거든요. 지역의 어떤 고유한 특수성 이런 것들은 준비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1, 4반 한국지리 학생들은 오늘 188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우리 자연계 학생들 70반 학생들은요. 그 링크 걸려있죠. EBS 온라인 클래스에. 거기서 한국지리 수능특강 다운받으셔서 188페이지 프린트 하셔도 되고요. 정 아니시면은 요 70반 학생들은 제가 계약하면 프린트물 다시 나누어 드리고요. 요 부분은 다시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상만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한지 학생들은 1, 4반 학생들은 수특이 다 있으니까 지금 같이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3학년 전 학생들 다 공통으로 지금 이제 사실 계속해서 개학 연기가 이제 뜨문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과연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거든요, 되게.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지필고사 한국지리 시험 범위를 생각하고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대면 수업을 하고 한 3시간 정도 그 이상 정도 해서 1차 지필평가 내용을 1, 4반 학생들 얘기해 줘야겠다 싶었는데 근데 지금 조금 장기적인 플랜이 발표되지 않아서 오늘은 일단 어차피 계약하면 하기로 했었던 지도 학습 분야 요거 촬영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행지리는 1차 지필고사 안 보지만 다른 과목들 성실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고3 학생들, 전국의 고3 학생들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화나기도 하고 성질도 나실 텐데 그러지 말고 평상시처럼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해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지역지리 시간입니다. 지역지리가 뭐냐면은 지리를 배울 때 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여태까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체계화된 내용의 지역지리를 배우지 못했을 거라고 믿어요. 사실 중학교에는 지리라는 과목 자체도 없었고요. 초등학교 사회 때 뭐 우리 고장 뭐 이 정도 우리 주변 평택 이런 건 배웠어도 그래서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백지도 워크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요 첫 번째 거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A에서 G에 해당하는 전통적인 지역명을 써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사진도 띄워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딱 4개만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A, B, C, D, E, F, G 그 다음에 경기도까지 포함하면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도입니다. 8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흔히 우리 전통지리사상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8도라고 불렸던 그런 명칭들이에요. 현재 행정구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잠시 뒤에 살펴볼 건데요. 먼저 조선시대에 우리의 전통적으로 불렀던 전통적인 지역명 요거 살펴볼게요. 일단 경기도라는 말은요. 옛날에도 경기라는 말은 썼어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이다. 기호지방. 기호라는 말이 이제 그 서울 주변이다. 경기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서울경자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주변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지금 기준으로는 강원도지만 조선시대에는 부르던 이름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관동지방이라고 하는 표현. 이 관동지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선시대에 서울하고 원산을 잇는 유명한 이제 여기쯤 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철령관이라고 하는 군사상 유충지 성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국토 방위에 중요했던 그런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 철령관의 관자를 따서 이쪽을 관동지방이라고 강원도를 관동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철령관이라고 하는 동네가 기준이 되니까 사실 지금 북한에 있어요. 뭐 가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지금은 서울 원산간 추가령 구조국에 있는 중요한 고갯길이고요. 이 철령관이 기준이 돼서 A를 관북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식으로 치면 여기가 함경도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 철령관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가 관서지방이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불렀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평안도는 관서지방이고 함경도는 관북지방이고 강원도는 관동지방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철령관 서쪽이 B가 아니라 C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게 조선시대에는 C는 바다에 임해 있다. 해서지방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해서지방이 바로 황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뒤에 살펴볼 현재의 대한민국 행정구역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지명 이거는 사실은 택리지라든지 이런 그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쓴 지리책에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계속 해볼게요. 여기는 충청도, 지금으로는 충청도지만 요게 요렇게 대전 이쪽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거든요. 금강이 있거든요. 금강. 충청도를 흐르는 금강. 여기서 잠깐 상식. 우리나라의 4대 강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일단 한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산을 흐르는 낙동강이 있죠. 그 다음에 충청권을 흐르는 금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를 흐르는 영산강이 있습니다. 흔히들 대한민국의 4대 강 하면 이 4개의 강을 의미하고요. 충청도를 흐르는 강, 금강이 그 비가 왔을 때 굉장히 물이 많이 범람하고 호수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호수할 때 호자를 붙여요. 그래서 금강이 여기서 발원해서 이렇게 흐르니까 호수의 서쪽 지방이다 그래서 여기를 호서지방이라고 불러요. 충청도를. 또는 이런 설도 있어요. 제천에 가면 의림지라고 하는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삼한시대 때부터 벼농사로부터 유명했던 저수지라 그 의림지의 서쪽이다 그래서 호서라고 부른다. 충청도를.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충청도는 조선시대의 호서로 불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는 이제 지금 명칭으로는 F는 전라도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그 지명은 여기를 마찬가지로 금강의 남쪽, 금강이 호수처럼 생겼는데 그 남쪽이다 그래서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지방, 여기 이제 경상도 지방을 영남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문경세제라 그래서 조령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넘기 힘들었던 곡에다 그래서 문경세제 또는 조령, 세가 넘기 힘들다 그래서 조령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문경세제다 1관문, 2관문, 3관문이다 그래서 3개의 관문이 있다 그래서 숫자 3, 뭐 세제라고 불린다 다양한 설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있는 문경세제를 중심으로 조령을 중심으로 조령이라고 하는 곡의 남쪽이다 그래서 경상도를 영남지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명칭으로 불렀는데 A는 지금 보니까 천령관의 북쪽이네 관북지방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B 지역은 관서지방 지금의 평안도에 해당하고요. C는 해서지방이다. 바다에 임해져 있다. 그래서 해서라 그러고요. D가 강원도 관동지방이다. E가 금강의 서쪽 호서지방이고 금강의 남쪽 호남지방이고 여기는 그 조령의 남쪽이다 그래서 영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통적인 지역명이에요. 근데 한 번씩들은 다들 들어본 명칭일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조선시대 명칭은 이거였구나. 물론 조선시대에 충청도, 강원도, 뭐 전라도 다 있었는데 이런 명칭으로도 많이 불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행정구역 볼게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써 넣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 선생님 사진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사진을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네, 얼굴을 좀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번 백지도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명을 써보자. 요거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현재 기준의 행정구역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전통적인 지역 명칭이 아니라 현재 행정구역인데 대한민국은 한 개의 특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시는 당연히 서울특별시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시 또는 특별자치도 뭐 특별자치시 뭐 이렇게 있네요. 일단 여기 여러분들 다 아는 서울이죠. 서울. 그리고 가로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서울특별시 말고 특별자치시라는 게 있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행정수도라 그래서 신행정수도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일 거예요. 서울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세종으로 옮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도읍지는 한양이고 서울이다. 600년, 500년, 6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수도를 그렇게 쉽게 옮길 수는 없다. 역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한다? 이건 좀 어렵지 않겠냐. 뭐 그래서 특별자치시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이 붙었어요. 결론적으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서 여러 관공서들이 이전하게 돼서 세종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뭐 훌륭하신 조선시대 임금님 이름을 따서 세종시라는 그 도시가 생겼는데요.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 색칠할게요. 제가 여기가 바로 세종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죠. 그리고 세종시는 청주시하고도 붙어 있지만 나중에 설명할게요. 대전광역시하고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관심 많으니까 뭐 고려대 세종 캠퍼스, 홍익대 세종 캠퍼스 옛날 이름이 원래 조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세종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뭐냐면은 제주도는 그냥 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르는 학생들 많았을 거예요. 제주는 명칭이 좀 틀려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불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그 외국인들은 이제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들도 있지만 비자가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관광이나 입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풀어버린 게
제주도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대한민국 비자가 없이도 외국인이 방문할 수 있는, 그래서 제주만 특별행정구역이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3차 산업과 관련된 개발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행정구역과 관련된 법률상 특별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시 살펴볼게요. 광역시는 일단 서울 다음 가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도시가 부산. 아이고, 그럼 인천 사람들 서운해 하겠네. 인천광역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 아래에 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광역시로 승격된 거는 뭐 가장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이제 산업 발달로 도시가 성장한 현대의 힘을,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의 힘을 빌려서 성장한 도시인데 울산이 있죠. 울산 이렇게. 그래서 6개의 광역시 적어볼게요.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울산 이렇게 되죠. 근데 밑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이제 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도라고 돼 있죠. 이 팔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팔도는 지금 이 2번 문제에서 남은 요 가로 모양의 도를 뜻해요. 아까 얘기했던 조선 팔도하고는 이거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는 이 강원도를 우리가 관동지방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건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지역 명칭이지 지금은 강원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 여기는 이거는 좀 똑같네. 경기도 이렇게 부르고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제 호서지방이라고 얘기했던 조선시대 전통적인 행정구역 호서지방인데 이거는 이제 요 아래쪽이 충남이 되고 여기가 충남이 되고 요 부분은 이제 충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의 영남이라고 불렸던 이 윗부분 여기가 이제 경북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경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호남지방이라고 불렸던 여기가 전북이 되고 그 다음에 전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아까 1번의 조선팔도 설명할 때 제주도 이야기 안 하셨어요? 제주도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는 유배지였거든요. 죄인들이 유배가는 그런 동네. 그래서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사실 호남지방, 전라도에 그 편입이 돼 있었어요. 현대에 와서야 이 도로 분리하고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분리된 거지. 그래서 나머지 8도를 적어보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경기도, 그 다음에 충남북, 그 다음에 전남북,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경상남북, 2개, 그 다음에 강원도 해서 이렇게 8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8도하고 이 EBS 온라인 클래스래. 수특에 있는 이 8도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거 아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복습해봐요. 여러분들 지금보다도 오히려 2학기 가면요, 이런 거 엄청 관심 많이 가져요. 왜냐?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대학이 어디에, 무슨 도시에 위치해 있대. 그럴 때 굉장히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지식입니다. 자, 3, 4번 마저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3번은 북한의 기역 이응에 해당하는 주요 도시를 써보자인데요. 3번도 얼굴 넘겨야 되겠네. 자, 이번에는 북한에 해당하는 주요 도시를 써보자 이 3번 문제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뉴스거리 중에 하나죠. 통일이 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관련된 지리 정보도 많이 여러분들 살면서 듣게 될 텐데 뭐 북한의 세세한 시골 행정구역까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식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설명드릴게요. 참, 1사반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리에서 수능에 그해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꼭 한 문제씩 나오는 시사 관련 그런 문제로도 자주 나와요. 자, 아무튼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행정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남한 기준,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한의 행정구역이 여기가 함경북도, 여기가 함경남도, 함경북도하고 함경남도를 합쳐서 우리가 관북지방이라고 조선시대에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평안북도, 평안남도,
관서지방이라고 불렸던 동네, 그 다음에 해서지방이라고 불렸던 황해도, 그 다음에 경기도의 아주 일부가 북한에 들어가 있고요. 강원도의 아주 일부도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배울 때는 북한에 양강도라는 도도 있고 자강도라고 하는 도도 있대요. 그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법률에 의해 생긴 행정구역이지 우리 남한이 정식으로 인정한 행정구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한반도는 우리나라 국가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다. 한반도, 북한도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분명히 우리나라 땅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땅을 행정구역은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북한은 그 남한에서 그 정해놓은 행정구역을 그대로 받아들일 리 없잖아요. 그래서 개마고원쯤 해가지고 뭐 두만강, 압록강이 나뉜다, 양쪽에 강이 흐른다, 뭐 양강도, 그다음 뭐 자강도, 자기네 독립적인 행정구역 많이 정해놨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남한이 정한 북한의 행정구역과 북한이 자기들끼리 정한 행정구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에 보면은 무슨 그 김일성 무슨 백두혈통 말도 안 되는 그 뭐 해갖고 무슨 김정숙군 뭐 그래서 막 이름 막 갖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과일 많이 생산하라 그래서 과일군, 뭐 샛별군 뭐 이런 희한한 행정구역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무시하고. 자, 그러면은 쭉 도시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기역부터 갈게요. 기역은 중국과 교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북한에서 발달한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부산급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 이렇게 요동반도가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사실 중국과 북한의 물류 중심지, 교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신의주시라 그래요. 신의주. 그리고 조선시대,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만상이라고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 그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을 이끌었던 중요한 상단, 상업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국과 대중국 교육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의주였고 조선시대에는. 지금은 그 의주에서 이 압록강 자락에 중국과 다리를 놔두고 중국과 교역, 무역을 하는 도시 신의주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통일이 되면요, 저는 이제 신의주가 거의 부산급 되는 그런 도시로 성장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한반도 통일만 되면은 이 신의주를 통해서 정말 중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나 유럽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나 육로교통, 철도교통이 완성이 될 거거든요. 사실 지금 한반도가 섬이잖아요. 섬. 북한하고 단절이 돼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엄청 높은 도시가 신의주입니다. 니은은 북한의 수도죠. 여기가. 니은이 바로 평양에 해당하고요. 평양. 그 다음에 디귿은 우리나라의 남한에 서울이 있으면은 서울의 항구 기능을 담당하는 인천이 있듯이 북한은 평양 옆에 남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서 평양의 남쪽에 있는 항구다 그래서 남포 이게 들어가요. 포자 들어가면 대부분 항구 도시가 많잖아요. 목포라든지 뭐 포항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인천의 역할을 담당하는 평양의 항구 도시인 항구 기능을 담당하는 남포가 디귿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한 3, 4년 전엔 수능에 무척 많이 나왔던 도시예요. 요즘엔 좀 뜸한데요. 개성입니다. 개성.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한국지리 수능에도 많이 출제됐었던 그런 동네고 우리 자연계 학생들도 개성 정도는 사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당일치기 육로 관광도 많이 활성화됐었던 도시인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볼게요. 미음은 여기 우리나라 쏙 들어간데 이제 호랑이의 그 목 등 쪽 부분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원산입니다. 원산. 요 안쪽에 들어간 미음. 그 다음에 이제 비읍이 함흥이 아니라 비읍이 함흥이 맞네. 네, 죄송해요. 비읍이 함흥. 냉면으로 유명한 동네죠. 함흥이고요. 사실 뭐 냉면도 유명한 게 이 지역에 쌀이 잘 안 나니까, 그죠? 그 음식이라는 게 지역 문화나 기후를 반영해서 곡물, 그 지역의 주요 생산되는 곡물, 그걸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함흥에 해당합니다, 비읍이. 그 다음에 시읒은 이제 북한의 동해안 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청진이라고 해요. 청진. 그나마 이쪽 편에 있는 항구 도시 중에는 제일 큰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이응이라고 하는 동네가 새로 생겼어요. 나진입니다. 또는 나선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이 지역은 나진 또는 선봉 앞장서다 뭐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나진, 선봉 이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메이저급으로 등장할 정도로 나온 이유가 1990년, 1991년 북한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UNDP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UN입니다.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 뭐 그래서 UN 개발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90년대 초반에 북한 너무 못 산다. 지원 좀 해주자. 여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연결되는 두만강 하구 지역에 이 지역을 삼각형 형태로 훈춘, 뭐 포시에트 이런 러시아의 도시들하고 연결해서 경제 특별구역으로 만들자. 그래서 지원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되게 오래전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북한이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망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서도 나름 발전을 시켜보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나진 선봉이라고 하는 두 도시들, 이 근처에 있는 도시들을 합쳐서 나선 직할시라고 하는 도시, 큰 도시를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뭐 사실상 90년대 이후에 이제 핵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 기아와 뭐 가난에 허덕이고 뭐 농사도 안 되고 태풍 피해 있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해가면서 거의 뭐 다 잊혀진 그런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한국지리에서는 가끔 수능에 나올 때 있어요. 나진 경제특별구역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은 진도 나갈 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북한의 상식적으로 요 정도 도시들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엄청 많이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또 얼굴 옮길게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극이라 그래서 동서남북 끝자락을 표시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달달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 뭐 지리 선생님이 될 거 아니면은 뭐 지명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대충 여기가 우리나라의 사극 네 군데 끝이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지리교사니까 한번 정확하게 써볼게요. 먼저 기억은 오늘 배운 내용 다시 정리할게요. 현재 기준 행정구역상 여기는 함경북도입니다. 함경북도. 그 다음에 함경남도 있고 평안북도 있고 평안남도 있고 황해도 있고 강원도 있고 경기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함경북도. 그래서 저는 요약해서 쓸게요. 함북 온성군이라고 합니다. 온성군. 그리고 육포면 유원진이라고 하는 동네로 우리나라 가장 북쪽 끝에 해당해요. 중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국경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두만강이 이렇게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흐르고 있는 꺾이는 지점, 그 지점에 해당해요. 여기는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구글어스 될까? 글씨는 안 지우고 그냥 놔둘게요, 여러분. 자, 여기 오늘 요거 보는 김에 요쪽이 이제 러시아예요. 여기가 러시아가 요렇게 요 두만강 하구에 맞닿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중국에 해당합니다. 조선족 자치주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수도죠. 자, 연변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정확히는 여기 튀어나온데 요 지점에 해당하죠. 요렇게 강이 굽이치는 지점. 그래서 사실상 남한과 북한은 철책으로 DMZ 비무장지대 GOP로 국경이 이렇게 딱 이제 사람들의 교류를 차단했지만 그래도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고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 동네에는 국경 방비가 우리 DMZ에 비해서는 굉장히 허술한 편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중국이고 이쪽으로 가면 북한이고. 근데 이 시골 마을에서도 중국의 집들은 이 지붕이 다 개량 사업이 이루어져서 파란 색깔 이렇게 지붕 보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직도 딱 위성 사진만 봐도 우울해 보이네요. 포장된 도로도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황폐하고요. 여기는 그래도 집도 조금 잘 정리되어 있고 그러네요. 요 동네입니다. 온성군 육포면 육포진. 그래서 두만강이 이렇게 공류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게요. 구글어스 꺼야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서쪽 끝인데요. 우리나라 서쪽 끝 여기는 평양 있고 신의주 있고 신의주 있는데 신의주에서 조금 더 가요. 그래서 여기는 평안북도 용천군이라고 합니다. 용천군. 용천군에 있는 섬이에요. 마안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비단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 서쪽 끝에 해당한다. 동경 124도 10분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남쪽 끝은 마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 오늘 배웠으니까 특별자치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두 개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근데 남쪽이니까 서귀포시에 해당하고요.
마라도에 해당합니다. 리을이 우리나라 남쪽 끝의 영토에 해당해요. 디귿은 다 알죠? 디귿 모르시면 안 됩니다. 네, 디귿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돼요.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그리고 독도, 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극이라고 해요. 네 군데 끝 지점이 여기고요. 그러면은 네 군데 끝 지점을 가상으로 그냥 연결해 볼게요. 가짜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제가 선을 잘 못 그렸지만 여기 어디쯤 떨어지잖아요. 이 네모가 딱 절반 자르면 여기가 어디냐면 남한에 있는 강원도 양구군에 해당합니다. 양구군.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극을 놓고 보면은 이 양구가 우리나라의 중심이다. 배꼽인 지역이다. 그래서 강원도 양구에서는 지역 축제를 할 때 배꼽 축제라는 걸 해요. 그거 되게 웃겨요. 그리고 제가 구글어스로 양구 다시 보여드릴게요. 강원도 양구에 가면은 여러분들 저 빨갛게 제가 판서한 거 필기한 거는 안 끌게요. 여러분들 화면만 보세요. 자,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따라주세요. 대한민국 모양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극의 중심이 강원도 양구라 그랬잖아요. 강원도 양구는 북한 아니에요. 남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배꼽축제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 한반도 모양을 그대로 8호라고 하는 양구에 있는 양구 하천에 있는 호수, 양구 하천 주변에 있는 호수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걸 찾아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데 여러분들 보이세요? 자, 한반도 모양의 섬이 여기 보입니다. 자, 보이시죠? 빨간색 글자는 이해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한반도를 표시하고 제주도까지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 8호라고 하는 호수 위에 이렇게 양구 하천 이 일대 지역이 한반도 중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데크 타고 이렇게 한 30분 걸으면은 국토일주 하겠네요.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관광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반도 모양 잘 보시고 축소해 볼게요. 그대로 축소하면은 정말 이렇게 다시 한반도가 보이죠.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극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하나 안 살펴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미음. 이거는 우리나라의 영토는 아니에요. 마라도에서 약 149km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수중암초인데요. 수중암초 위에다가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태풍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기상관측이라든지 태풍을 관측하기 위해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거든요. 기후라든지 뭐 이런 거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어도에 해당합니다. 이어도. 그래서 이거는 정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영토도 아니고요. 여기 윗부분 그러니까 영공도 아닌 게 되죠. 그죠? 하지만 종합해양과학기지고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과학과 관련된 측정 이런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수중암초입니다. 수중암초 위에다가 해양과학 플랜트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세워놨던 그런 동네예요. 자, 그럼요. 오늘 간단하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 지리적인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거 다시 제가 마무리 정리하고 끝내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지도를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제가 자주 그랬죠? 남해안은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될까?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여기 섬 많으니까 대충 이렇게 울릉도, 독도 꼭 그래야지. 네, 이렇게 그리고. 아이고, 여기가 너무 쑥 들어갔네.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설명드릴게요. 택리지에 보면은 이중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경기, 서울 주변이다. 바로 갈게요. 함경도. 함경도의 유래는 아까 함흥냉면 할 때 했었죠. 함흥하고 경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함흥하고 경성을 따서 함경도라고 부른다. 가볼게요. 강원도. 이쪽 편에 있는 거. 강원도는 강릉하고 원주의 이름을 따서 강원도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기준입니다. 택리지니까. 충청도. 조선시대 기준. 충주하고 청주라고 하는 도시가 이 동네에서 크다. 그래서 충청도. 자, 전라도. 전주라는 도시와 나주라는 도시가 크다. 그래서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조선시대 기준입니다.
경주라는 도시와 상주라는 도시가 크기 때문에 경상도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하나 안 했다. 평안도. 조선시대 기준 평양하고 안주라고 하는 도시가 크기 때문에 평안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가만 다 안 나왔는데 그지? 황해도 있지. 황해도 해서지방 황주하고 해주라고 하는 동네 도시 이름이 커서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요 도 명칭이 바로 사실은 조선 팔도에 해당하고요. 이거를 다시 함경도는 오늘 첫 시간에 했던 거 뭐라 그랬어요? 관북지방. 강원도는 관동지방. 충청도는 호서지방. 전라도는 호남지방. 경상도는 영남지방. 평안도는 다시 관서지방. 황해도는 해서지방이다.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경상도 하면은 경상권 지역 중에 부산이나 대구가 크긴 하지만 조선시대 부산, 대구는 지금처럼 그런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대구는 달구벌이라 그래서 시골 마을이었고요. 부산도 제물포라 그래서 외관, 그 일본하고 조금 무역하던 그런 항구, 포구 그런 거였지. 경주하고 상주는 엄청 컸어요. 특히 상주하면은 정말 조선시대에 대단했죠. 지금은 쫄딱 망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지금 위치해 있는 상주. 네, 그래서 경상도 이런 명칭이 붙인 거예요. 전라도도 호남지방도 볼게요. 전주하고 나주는 지금 광주는 비교도 안 돼요, 정말. 전주, 나주가 광주를 능가할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1, 2, 3, 4번 이 수능특강에서 지역 명칭 가르쳐 드린 거는요. 여러분들 요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어보는 상식이고 또 아셔야 될 지리적 지식이고 문과 학생들은 수능 때문에도 알아야 되고 이과 학생들은 대학이라든지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지명이니까 이런 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수업 진도를 더는 나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요 내용 수업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사실 이거는 제 영상만 보면은 잘 안 외워져요. 여러분들 직접 써가면서 해봐야 되는데 1, 4반 학생들은 스톡 188페이지 뒤에 필기해가면서 꼭 해보시고 우리 70반 학생들은 제가 개학하게 되면은 요거 프린트물 복사해가지고 가서 나눠드리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문이과 공통으로 우리 수행평가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우리나라 도시지도 제작 그래서 지명 외우고 이렇게 쓰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줄였습니다. 한지 여행지리 둘 다 3개씩이었는데 2개로 줄였고요. 그리고 아무튼 선생님도 사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지금 되게 답답해요. 솔직히 답답하고 저는 당장 요번 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13일 수요일부터 개학해서 나오면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제 수업 이렇게 진행해야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5시 30분 11일 5시 30분에 그 개학연기 발표가 나와서 정말 막 울고 싶더라고요 진짜. 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EBS 연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과 학생들은 지형학습 부분 제가 계속 연계해 드리는데 문과 학생들도 그 기후 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개학을 하게 되면 제가 다 똑같이 수업을 다시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시험 문제 낼 부분은 제가 분명히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급별로 다른 진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주로 이제 민감한 시험 분야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다음 시간에도 189페이지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지리 내용 이런 내용부터 일단 먼저 여러분들 다 공통으로 설명드리고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네 코로나 특히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이태원 가지 마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Yeah, 한반도 What? 한국지리 한번 알아가 볼까?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Yeah, come on 우린 지금 무빙기에 Yeah
한반도에 있는 세 종류 암석은 변성암, 화석암, 퇴적암. 열과 압력으로 성질이 변했어 변성암. From 시원생대 한반도에 가장 많아. 화성암은 made by 마그마. 중생대엔 화강암, 신생대엔 화산암. 퇴적암은 고생대, 중생대 것이 대부분. 신생대, 퇴적암도 약간. 변성암은 흑산, 화강암은 돌산에 기반함. 시대별로 만들어진 땅덩어리. 시원생대는 평북, 해마지게, 경기지게, 영남지게. 고생대는 평남지향사, 옥천지향사. 숲에 매장된 고생대 초바다였던 지층은 조성계. 무연탄 매장된 고생대 마을 지층은 평안계. 중생대는 경남 분지 호소 퇴적층으로 두건 수평층. 경남 고성 공룡 발자국. 신생대는 두만지게 길주명천지괴. 우린 지금 후빈기에 살고 있어. 후빈기의 특성 기억해둬. 기후변화는 온난 수분. 해수면과 침식기준면은 상승해. 하천상류는 침식작용, 하천하류는 퇴적작용. 풍화작용, 화학적 풍화작용 유세해. 하천상류는 침식작용, 하천하류는 퇴적작용. 풍화작용, 화학적 풍화작용 유세해. 중생대엔 우리나라에 3번의 지각변동이 있었어. 중생대 초북부 지방에서 일어난 속림변동. 라오딩방의 지질구조선. 중생대 중기대 보조산 운동 가장 격렬했고 중부 남부 지방에서 발생. 중국 방향 지질구조선엔 대보화강암이 만들어졌네. 중생대 말 불국사변동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 다보탑석 가탑은 made by 불국사화강암. 신생대 3기 경동 성요곡 운동. 동해안의 치우침 비대칭 융기운동. 한경산맥 태백산맥 같은 1차 산맥이 형성됐고 우리나란 동고서저가 됐어. 고위 평탄면 감이 공유하천 한당구 같은 지형이 형성. 신생대 3기와 4기 사이엔 백두산 독도 제주도 같은 화산 지형이 탄생. 우린 지금 후빈기에 살고 있어. 후빈기의 특성 기억해둬. 기후변화는 온난 수분. 해수면과 침식기준면은 상승해. 하천상류는 침식작용, 하천하류는 퇴적작용. 풍화작용, 화학적 풍화작용 유세해. 하천상류는 침식작용, 하천하류는 퇴적작용. 풍화작용, 화학적 풍화작용